오늘은 암페어 법칙을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820년에 에르스테드가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전류가 흘러가면 전류 흘러가는 그 움직이는 전하,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나침판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은 이제 실험에 의해서 이 암페어의 법칙은 실험 법칙이에요. 실험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암페어가 이제 발표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수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델을 이제 암페어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는 암페어 법칙으로 올라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에르스테드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암페어 법칙이 수식으로 우리한테 밝혀졌는데, 이제 이 수식을 볼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소스가 사실은 우측에 있죠. 우측에 있는 I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소스인 거죠. 이 소스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수직 방향으로 생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러면 이것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이 자기장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먼 데에서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생성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적겠죠. 이거보다는 크기가 적을 거예요. 여기도 적겠고, 그렇지만 여기도 이런 게 있을 테고, 여기도 이런 게 있을 테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일부러 이제 여기는 4개 그렸고 여기는 8개 그렸어요. 그러면 8개 곱하기 이 길이, 그러니까 요 크기는 이제 그 등간격 떨어진 점에서 보자면 크기는 똑같겠지만 방향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향은 놔두고 크기만 얘기하자면 이 경로 곱하기 요 크기 한 거랑 이 경로 곱하기 요 크기 한 거랑 어떤 비례관계일 테고, 그 비례관계는 원래 어디서부터 왔을 거냐 하면 전류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류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이제 실험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의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암페어파 미터라는 단위를 가진 그런 이제 물리량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미터를 곱해주면 암페어가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전류에 비례해서 자기장의 크기는 결정된다라는 거죠. 전류가 10배가 되면 자기장도 10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제 수식으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터로 곱해준 것이 임의의 패곡선을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임의의 패곡선을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경로 곱하기 해준 것의 근원이 뭐냐 하면 전류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서 이런 관계로 이제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정한 거죠. 에르스테드는 정성적으로 발견해서 이제 세상에 발표를 했다고 그런다면, 말하자면 이제 암페어는 정량적으로 이런 수식을 쓰면 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고, 보다시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1m라고 그럽시다. 이게 1m라고 그런다면 요 크기 곱하기 이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8개의 여기 있는 H2의 8m하고
여기는 H1이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뭐 이게 8m라는 게 4m이겠지요. 이게 이제 같다 그런 얘기 이게 같다. 8m 곱하기 이거 4m 곱하기 이거 그게 소스가 뭐냐 이거죠. 물론 여기다 비례상수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물리량이라는 건 비례하는 거니까 비례상수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 비례상수까지 1로 정한 것으로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수식을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과정에서 늘 수식이 있으면 그 수식을 우리는 그 공식으로 그냥 외우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가장 근래에 배웠던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이 전기장의 세기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랬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발산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으며 그리고 이것도 이제 등거리의 자기장의 세기에 크게 같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등거리에 있는 거는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데 이때는 발산하는 거니까 면적을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게 4파이 R제곱이라는 원의 넓이에 관계되는 그런 형태였다고요. 거기에 이제 비례상수 입실론 제로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되었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식 외워서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는 걸로 이제 훈련했단 말이에요. Q가 얼마일 때는 어떻게 되고 R이 얼마일 때는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벡터로도 안 다루고 스칼라로 그걸 다루고 했지만 이제 이런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했다고요.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 면적의 원면적에 반비례하는 거 입실론 제로에 반비례하고 발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뭐 수식이 위해서 뭐 할까? 이 수식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오른편에 있는 I라는 소스 때문에 생겨나는 자기장의 세기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1820년 에르스테드가 발견을 했고 이제 수식을 통해서 1830년대쯤 될 거예요. 암페어가 이걸 발표한 게 그럼 실험에 의해서 이게 맞겠구나 해서 이 수식을 발표해서 이제 그것을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죠.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거는 임의 패곡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임의 패곡선을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다 합하면 그건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패곡선이 쌓고 있는 여기에 또 다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여기도 또 다른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데 이건 관심 없어요. 이 패곡선이 싸고 있는 전류만 I라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그 I라는 것에 비례한데 비례상수를 1로 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암페어 법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하자면 수식은 이렇게 쌈박한데 말로 하자면 이거죠. 자기장의 세기 H를 임의 패곡선을 따라 선적분한 결과값은 그 패곡선에 둘러싸인 총전류 I와 같아. 라는 건데 이 문장을 이 수식을 보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수식에 관계된 우리의 문해력이고 해석력이란 말입니다. 자, 요게 임의 패곡선 그런 뜻이에요. 요게 선적분이죠. 임의 패곡선을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것은 그 패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총 전하량하고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용으로서 수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수식이 나올 때마다 아하 그런 내용이구나 라를 기억하고 이제 하면 되겠다. 아까는 이렇게 했어요. H2 곱하기 8, H1 곱하기 4라고 해서 이게 2배가 된다. H2보다 H1이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패곡선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모험을 즐겨서 이렇게 반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이것도 패곡선이에요. 그죠?
그럼 패곡선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2개겠죠. 반을 나눴으니까 4개로 나눴던 걸 2개로 나눴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은 2개, 이쪽엔 4개. 그래서 그거 합하면 또 얼마라고요? 똑같단 말이에요. H14든지 H2A든지 똑같은 값이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면 I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됐죠. 요렇게 된 노란 걸로만 된 요런 경로가 있는 반면에 요렇게 생겨먹은 경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경로를 요렇게 경로를, 이 경로가 무슨 경로냐면 여기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라는 이 물리량하고의 어떤 관계냐 그러면 요 경로하고 요 자기장의 세기는 접선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파랗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번 경로에 해당될 테고, 그죠? 요것도 1번 경로에 해당되겠죠. 근데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법선 경로가 아니라고. 접선 경로가 아니라. 왜 접선 경로가 아니냐면 여기서가 이런 자기장이 생긴다면, 이게 뭐 빨간 걸로 했으니까 빨간 걸로, 이런 자기장이 생긴다면 여기서는 이런 자기장이 한 반 정도 되는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요 중간은요? 중간은 요거하고 이거 평균적인 요 정도의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자기장하고 이 경로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법선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하고 내적을 해줘서 더해주는 건데, 요 성분하고 요 성분이 접선일 때는 같은 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공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직각으로 만났을 때, 법선 성분이라고 말하는 이 직각으로 만났을 때는 이쪽에 좌변에 컨트리뷰션이 전혀 없다고요. 왜요? 내적을 해줘봐야 0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하다기보단 반드시 성립시켜야 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된 계곡선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패곡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패곡선을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짱구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조건, 이 조건을 우리는 이제 2번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1번 조건, 2번 조건을 만족하는 패곡선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갈 거지만, 이런 것도 괜찮다고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서 이제 이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패곡선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암페어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페어 법칙은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된 법칙이면서, 그러면 이제 패곡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잡을까 이거예요. 패곡선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이 패곡선 잡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암페어 법칙을 만족하기에 최적의 패곡선, 그런 의미로서 암페리안 패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암페리안 패곡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예요. 1번 접선 조건만 있으면 된다. 접선 조건만 있어도 되면 접선 조건만 가지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접선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라면 이건 접선 조건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서 계산하는 것도 접선 성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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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네 부분은 아니죠. 여기 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연속적으로 하는데 모든 성분이 접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면 그러면 괜찮다. 우리 이제 델타 L이라고 해서 델타 L을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4등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8등분이라고 해도 되고 16등분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간 소궤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모든 경우의 계산이 접선 조건을 만족하는 요것만 있어도 좋고, 요것만 있어도 이제 동글 I로, 동글 1로 쓸 거예요. 저기 이제 가로로 썼는데 동글 1.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여기처럼 법선 조건도 끼워놓자. 그러나 법선 조건에서 계산하는 양은 없다.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계산해. 이거 계산했을 때는 이게 이거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가 된단 말이에요. 스칼라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전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배우게 될 내용에는 이 암페어 법칙 이거보다는 이거를 이제 그 미분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것을 더 애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암페어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암페어 법칙에 말하자면 이제 미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걸 배운 다음부터는 이걸 암페어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디폴트로. 요건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암페어 법칙의 적분형,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왜냐하면 이거는 패곡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패곡선이 필요 없어요. 요 미분형이라는 건 뭐냐면 한 점마다 모든 점에서 다 만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갈 것이지만 그렇게 가기 전까지는 요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하다면 암페리엄 패곡선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럴 때 이거 같은 경우라면 어쨌든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 얘기할 때는 결국은 좌표계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접선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면 무슨 좌표계를 썼을 때냐, 뭐 이런 게 요구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암페리엄 패곡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슨 좌표계를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경험에 의하면 소스의 모양을 가지고서 좌표계를 정하면 되지요. 소스가 구 형태다 그러면 우리는 구면 좌표계로 가면 되고, 소스가 원주 형태다 그러면 원주 좌표계로 가면 되고, 직사각형 형태다 그러면 직각좌표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무한직선 전류. 무한직선 전류의 분포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원주 모양이죠. 그러면 척이죠. 원주 좌표계를 쓰면 된다. 원주 좌표를 쓰면 된다. 그리고 원주 좌표계 이것처럼 전류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 방향을 Z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이걸 Z방향으로 잡으면 자기장의 세계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 무슨 성분만 있다? phi 성분만 있다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m가 되고 있고, 1m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2m일 때 자기장의 세기의 2배가 된다. 알잖아요. 자기장의 세계의 크기는 결국은 로만의 함수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 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원주 좌표계라면 이것을 이제 구해가는 과정일 텐데, 대칭성을 고려하면, 대칭성도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됐냐면 자기장의 세계는 결국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함수인데, 그것도 phi 성분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로만의 함수다, 그런 얘기고, phi 성분이기 때문에 벡터 AP를 표현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페어 법칙을 가지고 복잡한 걸 못 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점마다 다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려면 일로 안 가죠. 일로 가죠. 이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말하자면 19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문제가 5개뿐이 안 돼요. 어쨌든 그 원주 좌표계로 풀 수 있는 5개 또는 뭐 다른 좌표계로도 풀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5개 정도만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됐어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암페리엄 패곡선을 이걸로 하자고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이거는 1번 여기 있었는데 접선 조건만 가지고 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려놓으라고. 이 암페리엄 패곡선 그려놓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에요. 암페리엄 패곡선 그려넣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 phi 성분만 있고 로만의 함수로서 이거를 구해가면 되겠다. 이게 뭔지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전을 세웠으니까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냐면 접선 조건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요걸 적용해서 이제 좌변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좌변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좌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죠. 뭐라고 됐냐면 p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원을 따라만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hp의 로의 함수이고 hp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가는데 이게 이제 미지수예요. 요게 미지수라고요. 미지수를 찾아가는 것인데 내적을 하기를 여기에 들어가는 건 dl인데 dl이라는 것은 원주좌표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예요. D로의 A로일 수도 있고 로가 변한다면 아니면 이건 오화예요. 로 D, Phi, A, Phi일 수도 있고 그리고 DZ, AZ일 수도 있고 인데 여기 보는 순간 결정이 되죠. 이거는 필요도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면 로 dphi ap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뭐냐 그러면 요렇게 생겨 먹인 요 경로를 따라가면서는 p만 변화하고 p에 대한 미분소는 로 dphi이고 요것도 ap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방향 성분으로 접선 조건을 지금 만족하고 있는 패곡선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죠. 요거하고 내적하면요 1이잖아요. 이제 스칼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1. 거기다가 이건 P에 대해서 P가 변하고 있는데 로가 있는데 로는 P에 대해서는 상수라고요. 그죠? 그래서 HP라는 값을 구하는데 로의 함수인 건 확실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워버립시다. 로라는 게 하나 있었고 여기 로가 있었고 HP라는 게 있었고 HP라는 건 왜 나왔냐면 우리가 아주 뭐라 할까요? 요령 있게 이런 등거리에 있는 원주를 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로나 여기서의 로나 여기서의 로나 여기서의 로나 여기서의 로나 모든 로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성분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성분들도 다 같다고요. 어디서든지 다 같다고요. 크기가. 그래서 로 HP가 로가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균일한 값이다 라는 것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인테그레이션 밖에 나왔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남은 게 없네. 큰일 났다. B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사실 1이 있는 거지요. 2를 적분해 주면 뭐예요? B잖아요. 그래서 로 HB에 B에 0에서부터 2파이니까 이게 결국은 2파이 로의 HB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변에 뭐하고 같다고요? 우변에 싸고 있는 전류가 얼마에? I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봐도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로만큼 등거리 떨어진 점에 I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2파이 로에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 그런 얘기죠. H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암페어파미터. 암페어를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길이로 나눠 가졌다고요.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뭐였었어요?
4파이 R 제곱분의 반비례 있잖아요. 왜요? 그거는 면적에 나눠 갖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원주의 원둘레로 나눠 가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파이로 곱하기 HP가 I 이렇게 돼 버렸네. 그러면 HP라는 것은 물론 이게 로만의 함수라는 걸 우리가 전제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2파이 로분의 I가 됐다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H라는 것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HP의 로의 AP라고 우리가 대칭성으로 이미 추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해놓고 보니까 2파이 로분의 I AP더라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럼 이 수식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2파이로로 I를 나눠 가진 꼴이 됐네. 비례상수를 1로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네.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암페리안 패곡선을 우리가 잘 잡았네. 그 원으로 등거리, 로만큼 떨어진 원으로 된 등거리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으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접선 조건만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좌변을 계산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좌변 계산이에요. 여기가 우변이죠. 쌓여 있는 건 결국 I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동축 전송선 이거 뭐 다른 게 아니지만 달라 보여요. 근데 달라 보이는데 안 달라 보이는 건 또 뭐냐 그러면 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동축 전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내부 도체가 있고 여기 이제 외부 도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부 도체가 이제 좀 확장해 보면 여기가 이제 도체예요. 그리고 외부 도체도 요만한 두께로서 요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린 다 필라멘트를 사용하긴 하죠. 가느다란 선으로 된 그 필라멘트들의 조합으로 사용하는데 요렇게 생겨 먹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동축 전송선이라는 것은 일로 전류가 흘러나왔다가 회로를 구성하면서 일로 흘러가는 거라고 이쪽으로.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 I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그냥 해봅시다. 여기다가 암페리안 패곡선을 여기가 원점이라고 그런다면 원점에서부터 로만큼 떨어진 그 로가 동축 전송선 바깥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싸고 있는 전체 전하량은 얼마인 거예요? 0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죠. 차폐라고 그래요. 자기 차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축 전송선은 자기 차폐를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전송선인 셈이에요. 여기 차폐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에서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알고 싶다.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포함한 이런 이제 이렇게 암페리안 패곡선을 정하면 된다고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원점에서부터 등거리 떨어진 로만큼 등거리 떨어진 점에 원주를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라고요. 그죠? 그럼 원주를 생각한다 그러면 요 원주에 형성되는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전류가 흐르는 요 빨간 전류만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요 마이너스 전류의 영향도 받아요? 마이너스 I가 있다면 사실 여기 있는 점에서 영향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영향을 합하면 영양 제로가 된다 그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대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원주좌표계 이용할 겁니다. 그죠? 이것도 원주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대칭성고리 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주장하기를 여기서의 H1의 크기랑 요 반대편에 있어서 H2의 크기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온 거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부에 있는 전류만 가지고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죠. 외부에 있는 거는 대칭적으로 제로섬이다. 그걸 이해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칭성 고려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B 성분만 있고 여기 보세요. B 성분만 있고 로만의 함수다가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전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대칭성에 의해서 제로섬이다 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똑같아지지요. 여기서 구하는 요것은 내부의 I, 여기서는 접선 조건만 1번만. 그럼 아까 구했던 그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거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I예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령 여기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암페리안 폐곡선을 해야 되지요. 그럼 요렇게 암페리안 폐곡선을 했을 때 달라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변이 달라질까요? 좌변이 달라질까요? 계산하는 게. 좌변이 달라진다고요? 좌변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좌변의 내용은 이거 갖고 계산하는 거잖아. 우변만 달라지겠죠. 요렇게 한 것이 싸고 있는 전류는 I보다 짙겠죠. 그러니까 가정은 이겁니다. 전류가 균등하게 흐른다. 그러면 I가 즈그러들 테고 여기라면 요거 노란 거라면 I일 테고 그 다음에 여기일 수도 있죠. 요 가운데. 그럼 여기라고 한다면 I 마이너스 요것의 부분일 테고 여기라면 I 마이너스 I로 0일 테고 그 네 가지 경우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 자, 그래서 가봅시다. 이제 준비 운동은 다 됐어요. 암페리안 폐곡선은 어떻게 잡을 건지 결정을 했고 물론 이게 먼저죠. 대칭성 고려하면 이것도 똑같다. 그래서 암페리안 폐곡선은 접선 조건만 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제 주의법칙을 적용하는데 내부도체 내부에서도 해볼 거고 그때 내부도체 내부에서는 우측만 값이 달라진다. 우측의 값만 I보다 적은 값. 그리고 내부도체와 외부도체 사이에서는 I 똑같다. 똑같은 I다. 외부도체 내부에서는요 I 빼기 something이다. 예? 외부도체 외부에서는 I-I로 0이다. 네 가지 경우예요. 그럼 좌변 계산은요 똑같아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내부도체 내부예요. 내부도체 내부라는 건 로가 0일 수도 있고 원점일 수도 있고 원점이 아니라 하여튼 그 Z축이 있는 데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양쪽에 다 넣는다고 그럽시다. 그럼 좌변은 똑같아요. 아까 계산한 거 똑같이 2파이로 곱하기 HP.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런 얘기. 싸고 있는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파이 A제곱에 비례하는 전류가 있었는데 파이로 제곱만큼이 싸고 있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파이 A제곱분의 파이로 제곱만큼 비례한 전류를 싸고 있게 되겠죠. 이거 저기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원의 넓이. 그러니까 파이의 A제곱이라는 것은 요 빨갛게 표시한 면적 전부를 말하는 거고 파이로 제곱은 요거라고. 왜냐하면 요걸 로라고 지금 정한 거니까. 그럼 파이로 제곱 나누기 파이 A 제곱. 파이 A 제곱이니까 이 면적 나누기 요 면적에 비례하는 전류 I라고 해서 A 제곱분의 로 제곱 I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요것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이로를 넘겨가면 여기는 로가 있고 여기는 로 제곱이 있기 때문에 로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이 파이 A 제곱분의 로 I가 되기 때문에 로에 비례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로가 제로일 때는 얼마라고요? 0이에요. 중심에서는 0이라고요.
그리고 점점 가서 이게 로가 A인 순간 어떻게 되나 보세요. A인 순간 여기 A제곱이 있어서 하나가 약분되니까 2파이 A분의 I가 됐죠. 그게 뭐예요? 무한직선.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내부도체 내부에서는 요것만 이해하면 되죠. 요것만. 전류가 이렇게 비례하게끔 부분만 포함한 경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부도체와 외부도체 사이에서는 로가 A, B인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인클로즈드 된 전류는요? I에 그냥 I. 그럼 똑같아요. 이건 아까 무한직선 전류 구한 거랑 똑같죠. 뭐 그게 두껍든 얇든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I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계산되고, 자, 외부도체 내부를 봅시다. 그거는 조금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면적 비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I가 있고 마이너스 I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 가운데 면적이라고 그런다면 요 면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면적에서부터 요 면적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면적은 얼마예요? 이건 파이 C제곱, 파이 C제곱, 파이 B제곱, 파이 A제곱인데 여긴 파이로 제곱이니까 파이 C제곱 빼기 파이 B제곱, 그게 이제 요 환의 전체 넓이라고요. 그거분의 파이 로 제곱 마이너스 파이 B제곱 하면 요것만큼의 이제 넓이가 되겠죠. 요 환 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례하는 거 저렇게 쓴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되면 요것만이죠. 요것만 달라진 거죠. 왼쪽에 있는 건 똑같고 좌변 계산한 건 똑같고 우변 계산한 것만 달라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해서 외부도체는 뭐 그냥 쑥 내려갑니다. 전류 없어요. 그러니까 0 차폐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 이제 B가 3A, C가 4A인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는 여기 0이라는 거 우리 확인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에 반비례했어요. 근데 저기는 좀 뭔가 복잡하죠. 근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서부터 차폐되기 시작했죠?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게 전류가 균등하게 흐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주파로 가면 표면으로 전류가 몰려요. 그럼 그거에 맞게 또 구하면 된다고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직류로서 그냥 도체의 그 단면적을 고르게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형태의 그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어때요? 원주좌표계만 오늘 해봤습니다만은 어때요? 원주좌표계 모양이 원주 모양이다 그러면 원주좌표계 쓰는 것과 대칭성을 고려하면 요성분만 있겠다 하는 것과 암페리안 폐곡선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하는 것만 있으면 좌변 계산은 몽땅 다 똑같고 우변 계산은 싸고 있는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만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문제가 돼서 앞에 문제든지 이거 문제 나오면 그냥 식은죽 먹게 해야 된다고. 그 원리만 이해해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암페리안 폐곡선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로 이제 결정되는 암페어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됐습니다.